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약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연준은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끝에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2.25%에서 2.5% 사이, 이 부분을 2%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거의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재안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여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미룰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가기 결정을 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우리나라 수출 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든 461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으로 반도체 실적은 28.1% 줄었고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도 각각 12.4%, 10.5%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수출 물량은 2.9% 반등했고 올해 최대 감소율을 보였던 지난 6월보다 실적이 개선됐다며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친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낮춘 것은 애초 예상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덜 완화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의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려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또다시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긍정적, 부정적, 결국에 오르느냐 내리느냐 극단적인 양갈래에 있는 건데요. 현재는 내리는 쪽으로의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시장을 둘러싼 여건도 그래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미 FOMC에서는 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당초 예측된 대로 25bp 인하입니다. 시장에선 0.5bp 인하가 얘기가 있었는데 50bp 인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0.25%가 만약에 내린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시장을 어떻게 보고 경기를 어떻게 보고 또 몇 차례 더 내릴 것인지 이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몇 번을 더 내릴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둘기파적인 부분에서 다소 매파적인 부분이 조금은 섞여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1%가 넘는 급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진행이 됐죠. 일단 고위급 협상인데 입장차만 확인을 했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끝난 일본과 우리나라의 장관급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만나고 왔는데 브리핑을 통해 들어온 이야기는 원론적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은 만일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말로 제외를 시킨다면 일본 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은 FOMC 금리 인하와 코멘트에 따른 충격보다는 한일 간의 장관급 회담에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부분이 역시나로 끝나면서 다시금 우하향하는 추세입니다. 낙폭이 지금 크진 않은데 등락을 거듭하다가 방향을 아래쪽으로 튼 것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지치게 할 수 있고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건 8월의 첫 거래일인데 이번 달에도 이렇다 할 호재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답답한 장기적인 악재들만 지금 산재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지 일부에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점검합니다. 코스피가 낙폭이 말씀드린 대로 크진 않습니다. 2021.60포인트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30포인트 위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눈치를 보다가 2030포인트 위로 올라갔고요. FOMC의 충격보다는 지금 미국이 중재안을 던져줬고 이 부분을 지금 받은 일본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혹시나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 8월 2일에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좀 제외시키는 걸 보류하지 않을까. 일단 무조건적인 제외가 아니라 보류를 시키면서 잠정 휴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생각보다 길지 않았고요. 나온 뒤에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소폭씩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셔도 기관만 삽니다. 개인도 팔고 있고요. 지금 기관이 244억 원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주로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개인파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는 내리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현대차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13만 원도 지금 이탈이 됐고요. 13만 원 회복이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 LG화학 오늘 하락하면서 33만 5천 원 이하로 또 내려왔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현대모비스, 네이버, 셀트리온, 신한지주까지 4종목으로 올라갑니다. 신한지주 반등폭이 가장 좋고요. SK텔레콤은 24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차 빠지는데 낙폭들은 크지 않고요. KB금융 올라갑니다. 금융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낙폭도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630선은 이탈이 돼 있긴 한데 뭐 낙폭이 오늘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뭐 2% 이렇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24까지 빠져서 출발을 했다가 634까지 올라갔고요. 상승폭도 꽤나 키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계단식으로 내려오면서 현재는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조금 쉬운 시간대에 지금 낙폭을 확 줄이는 지금 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다 할 큰 수급에 변동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수급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팔고요. 개인만 1,315억 원 대량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투신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헬릭스미스가 가장 많이 빠지고요. 메디톡스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메디톡스 오랜만에 4%대의 반등 나오고 전일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계속해서 위아래로 보합권 수준에서 눈치 보기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바로 살펴보죠. 펄어비스, 휴젤 올라가고요.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괜찮습니다. 펄어비스 17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KMW 전일 급등 나왔는데 오늘은 잠시 쉬어갑니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또 6만 원대에서 지지권 형성을 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여기도 뭐 빠지는 종목이 더 많네요. SFA가 가장 많이 빠지고요. 코미팜, 파라다이스도 빠집니다. 제넥신과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올라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름폭이 크지도 않고요. 그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입니다. 1187원 70전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지금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긴 한데 방향은 조금 아래쪽으로 잡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에 늘리고 있는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간단히만 정리하자면 전일 미국 증시의 조정이었죠. 특히 뭐 FOMC의 금리 인하 나오긴 했지만 시장 기대보다는 실망을 좀 안겨줬던 점 등이 일단 오늘 시장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현재까지만 봤을 때 좀 위아래로 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한 채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가장 특징적인 점은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점 등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좀 반등이 가장 특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통과라든가 뭐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등이 언론의 관심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주식시장과의 연관도를 봤을 때는 첨생법과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책 등의 이런 법안 통과 기대감에 따른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이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첨생법, 뭐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러 법으로 나뉜 바이오 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는 법이 시행되면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간이 약 3년에서 5년가량
단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희귀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점에선 뭐 줄기세포뿐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는 좀 일종의 단비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뭐 인보사 사태 등에 따른 연이은 뭐 이런 실패라든가 라이선스 반환 등 투자 심리가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이러한 법안 통과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위축된 심리를 좀 일부나마 돌릴 수 있는 여지로 금융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법안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정책 법안 통과 기대감에 따른 크린앤사이언스 필두로 한 관련주들의 상승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좀 말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첨생법 관련 기대감 등의 그간 급락이 있긴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일단 관련 기대감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모멘텀은 임상 성공이라든가 뭐 라이센스 아웃 등 이런 실질적인 모멘텀이 뒷받침되기 이전까지는 상승폭도 좀 제한적일 거지만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시 추가 매수로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시는 방향보다는 조정 시 점진적 매수 방향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확 달려들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좀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뭐 OLED 관련주들이라던가 이제 IT 업종 관련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이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선뜻 투자가 일어나긴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종 내에서도 관심주를 계속 선별해 놓으시는 전략은 계속 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선 IT 업종 내에서는 OLED 관련주와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둘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OLED 업종, 전일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급락 등에서도 좀 나타났던 점 등은 LCD 업황의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LCD 업황의 부진은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이런 업계의 구조조정이라던가 LG 디스플레이의 셧다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은 반대로 OLED 모멘텀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LED 같은 경우 중국 투자 부분이라던가 플렉서블 OLED 가동률이 상승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QD OLED 등의 이런 기대감까지 잔존해 있다라는 점에선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단연 OLED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 일단 최근 조정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일부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덕산 네오룩스와 AP 시스템 등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 줄 좀 보자면 업종상으로는 IT 업종 내 배터리 쪽 관련 기대감이 살아있는 삼성 SDI를 필두로 한 일단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점, 그리고 거기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하반기 ESS라든가 EV 관련 매출액이 급증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수익성도 역시나 하반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선 하반기 이런 국내 업체들의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 등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전략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급락 이후에 막연한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최소한 8월 초중반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일정상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제외 여부가 일본 강요회의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예정된 이슈로만 봤을 때 일단 금요일로 예정된 그 일본 강요회의에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점은 있지만 일단 금요일을 기점으로 이러한 그
그 이슈 해소,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 여부 좀 타진해볼 여지는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내일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다. 하지만 중반까지 좀 보수적인 대응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국내 매크로 지표 부진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8월 MSCI 이머징 중국 A주 추가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을 좀 제한시킬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라는 점에선 일단 상승폭 역시도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완만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 어렵지만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IT 업종의 관심주라던가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종목별 장세 대응에 여전히 힘을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또 이 부분도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뤄진 이슈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보통 그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요.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 문구 자체에 진전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는데요. 대신 상방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대화를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견만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앞으로 늘리겠으니 화이에 대한 그 제재를 해지하라는 성의를 보이라고 아주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산물 수입을 즉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로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화해 제재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의 그 산업 보조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로 간의 이견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5월 이전에 양국이 합의한 160쪽에 달하는 무역 합의문을 받아들일지 말지 숙제를 해가지고 9월까지 미국에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현재에서는 그 이 부분이 이제 메워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 미국에서 열리는 9월 회의에는 아무래도 세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플랜 A는 중국이 진짜 숙제를 해가지고 와서 무역 갈등을 해소시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확률이 20%가 채 안 됩니다. 플랜 B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단기전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석유와 관련해서 구매를 하겠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률 한 40% 정도 되고요. 플랜 C는 중국이 핵심적인 협상 대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뻣뻣하게 버티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무역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은 중국은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 미국보다 그 시장에 대한 충격이나 경제적 피해가 큰데 저자세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이번에도 좀 드러났습니까? 네, 중국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왜 그런 거니? 지금까지 무역 마찰은 자신들이 볼 때는 아편 전쟁이었죠. 1839년부터 100년간에 걸친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면은 굴복이라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산당의 주류인 대미 강경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압력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핵심적 이익이죠.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우주 강국의 꿈,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배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정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제4차 관세 부과, 개도국주의 박탈, 그리고 첨단 산업과 관련된 제재가 나올수록 이 부분은 더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또한 중국은 그 맞대응을 하면서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것은 지구전을 구사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강경히 나온다면은 미국 주도의 그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는 수정 세력이라는 거죠. 또 공정한 경제 교역 자체를 바꾸려는 도전으로 본인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중이라도 추가 제재를 동원해서 계속 압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번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 협의가 에서 이제 실제 타결이 안 된다면은 아마 원만한 무역 합의보다는 이제는 관세 부과라든지 개도국주의 박탈이라든지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제재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 쪽 경기가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 PMI가 기준선 50 밑을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하회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이제 실물 경기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비책이 있나요, 중국은?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경기 하락은 자기들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해외 수주가 급감하면서 제조업 PMI라든지 차이신 그 경기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급감을 하고 있고요. 경기 후퇴 국면에 일보 직전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투자까지 줄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들어서만 200만 명의 실업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4차 관세 부과, 여기에 개도국 지위까지 박탈당한다면은 경기 침체 압력은 커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10월이 중국의 건국 7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 하락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 정치국 회의에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6개 안정은 지키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입니다. 고용 안정, 금융 안정, 무역 안정, 외자 투자 유치 안정, 그리고 성장률은 꼭 지키겠다는 이런 그 안정 정책을 쓰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감세나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려나가는 재정 정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키겠다는 거고, 조기 집행도 가능하고요. 또 부채 축소 대신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금융 완화, 그리고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지는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실제 지방 정부의 재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중고 주택과 관련된 가격 지표도 이제 발표를 안 하면서 시장의 그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무역 합의가 어제 한 5시간 만에 빠르게 끝나면서 역시나 기대감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3대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내부 결정이 내렸고요. 현재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재를 모두 철폐하기 전까지는 무역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화해와 관련해서 미국이 세계적인 생산, 유통, 판매 모든 입구뿐만 아니라 출구에다가 그물망을 아주 촘촘하게 쳐놓고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이것을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산 에너지라든지 농산물 구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스스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5년에 걸쳐서 1조 달러
미국산 물품을 구입하라는 압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합의 문서의 내용은 서로 균형이 맞는 조건에서 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관세도 압박하지 말고 중국의 주권이나 존엄을 인정하고 법률 개정이라든지 국유기업 체제를 흔드는 내정 간섭은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미국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대한 지금 배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해 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언제까지 모른 척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겨냥해서 국방권한법에 의해서 인프라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 투자에는 철저히 막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관리개혁법에 의해서 예민한 부분에 대한 중국 수출도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2월이죠, 내년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 들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미국이 27개 산업, 특히 반도체, AI, 첨단 컴퓨터, 빅데이터, 양자정보, 로봇, 첨단 보안기술, 첨단 소재, 극초음과 같은 세계 패권을 지킬 수 있는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 자본이 투자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까지도 접근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심사를 대상을 확대시키고요. 특정 거래 시에는 사전 의무를 의무화시켜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해당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동맹국과의 정보 교환은 물론 동맹국들도 미국의 원청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코콤이라고 공산권 수출 통제와 같은 21세기 버전을 이제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중지뿐만 아니라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한국에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보다 더 법률적으로 강화된 그 규제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중국 쪽에 수출을 한다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계속 수입한다면은 미국의 무역, 금융, 위안 세 개 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예민하게 느끼는 기술 유용이라든지 도용을 막기 위해서 동맹국과의 규제 강화,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무역 합의 불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또 견제를 받는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체제로 내년에 좀 더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금의 무역과 관련된 갈등을 빨리 양국이 해소시켜야지만 우리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미중 간의 신냉전의 끝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건데 그래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협상을 하겠다면 상대방이랑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중국 하이테크놀로지 기업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에는 대정책 기조의 60% 룰이라는 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 내재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 같은 경우에 1957년도였죠. 미국의 GDP 한 57% 가까이 따라오면서 소련 봉쇄 전략이 시작이 됐고요. 일본도 미국의 GDP의 60% 도달했을 때 일본 배신, 일본 때리기라 불리는 대일 강경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인구 규모 면에서 중국은 4배가 넘고 있고요. GDP 규모에서도 이미 70%에 도달해 있는데요. 여기에 더 미국이 놀랬던 부분은 국제 특허 출원 건수 그리고 AI를 다루는 그 기업들 5G 통신 시설 수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하이테크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중국이 하나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중 역전이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 다툼은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정책인데요. 시 주석이 취임했던 2013년 이후에 보면은 1대1로 정책 그리고 AIB를 통해서 미국의
비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하나둘 허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교 정책에 힘입어서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포머들이 세계 자본시장을 석권할 뿐만 아니라 세계 IT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거대 인프라 기업들이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을 크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기술 그리고 환율 문제에서도 강하게 위협감을 느끼고 강한 압박을 줄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엔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이 장기화될 확률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중 간의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잘 안 되면 또 예전처럼 보복, 맞보복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1년 전서부터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1인당 GDP는 현재 1만 달러 정도입니다. 중진국이라는 거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중국에서는 중산층이라 그러면은 3,5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성장 주도의 성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미중 경제 격차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중국의 국가 임기제가 철폐됐는데요. 이 때문에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첨단 산업 발전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 우주 개발 정책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속 미국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정치적 변화인데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현재 대다수의 의원들이 중국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워싱턴 안에서도 백악관 안에서도 대중국 강경파라고 부르는 신냉전파들이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화해 배제 정책을 거래 재료가 아니라 생사를 건 무기로 보고 타협이나 거래 재료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중국의 맞대응 보복이라는 갈등이 앞으로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 주식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조용찬 소장 같은 경우에 정말 저희 방송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안 맞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채널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